강남 테헤란로를 아십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 길 말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즐비하고 IT 기업들이 빼곡하고 유리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 거리. 한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죠. 그 거리 이름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왔다는 걸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1977년이었습니다. 서울과 테헤란이 서로의 이름을 교환했습니다. 서울은 강남의 한 대로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헤란은 북부 바나크 지구의 한 거리에 서울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로 50년이 흘렀습니다. 테헤란로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 게임 회사, 스타트업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거리 중 하나가 됐죠. 그렇다면 서울로는요?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조 정권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혁명 세력은 왕조의 흔적이라면 뭐든 지웠습니다. 거리 이름이 바뀌었고요. 동상이 무너졌습니다. 왕조 시절 관료들은 공개 처형됐어요. 서울로의 이름을 교환했던 테헤란 시장도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테헤란의 모든 왜곡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로는 살아남았습니다. 17년째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채로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7년간 중동 외교사를 연구해온 제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처음엔 그냥 기록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행정 착오거나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킨케이드입니다. 영국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27년간 중동 외교사를 연구해온 독립 역사 분석가죠.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줄곧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주요 국가들을 수십 차례 방문했고 수백 편의 외교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어요. 중동 외교에서 한국은 주연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이 나라들이 중동에 판을 짜왔습니다. 한국은 그냥 건설 회사나 보내는 나라 정도로 봤죠. 제 편견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가 한국을 몰랐던 겁니다. 그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2019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테헤란 북부 바나크 지구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료조사차 이란을 방문한 참이었죠. 그때 골목 한쪽에서 낡은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문자 옆에 병기된 영어. 서울 스트리트. 서울로였습니다. 저는 멈춰서 섰습니다. 서울? 한국 수도 서울? 왜 테헤란 한복판에 서울로가 있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앉아 계시던 노인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서툰 페르시아어로요. 이 거리 이름이 왜 서울이에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앉아요. 이야기가 길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그 노인은 은퇴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날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제 27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혁명이 모든 것을 지웠는데 서울로만은 못 지웠어요. 왜인지 아시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7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가 대답을 못한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1970년대에 이 동네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요. 혁명위원회가 이름을 바꾸려 했을 때 주민들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말하자면 민심이 지킨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즉시 런던의 동료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나 지금 테헤란인데 서울로라는 거리 발견했어.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그게 뭐야?
한국 수도 이름을 딴 거리야. 이슬람 혁명 때도 안 지워진 거리. 이유가 엄청날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아직 몰라. 근데 꼭 알아낼 거야. 그날부터 저는 서울로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 이란 한국 관계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혁명 당시 테헤란 시의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이란에서 일했던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서울로가 살아남은 이유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조약도 아니었습니다. 협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강한 것이었습니다.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섭씨 60도 사막에서 땀 흘리며 남긴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로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줄줄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197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3년간 자료를 뒤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란 한국관계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외무부 기록물 보관소에도 갔고 당시 이란 주재 외교관들의 회고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은 돈이 넘쳐났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동이 석유값을 확 올려버린 겁니다. 이란은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샤는 그 돈으로 이란을 현대화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도로를 닦고 댐을 세우고 정유 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죠.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 건설 회사들이 이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왔습니다. 영국 회사들이 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회사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 작업은 이란인 인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챙기는 게 그들의 일이었죠. 그때 한국도 이란에 왔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2020년 봄에 런던의 동료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는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을 전공한 경제사 연구자입니다. 에밀리, 당시 이란에 들어온 한국 건설 근로자 숫자를 써? 잠깐만, 찾아볼게. 이틀 뒤 에밀리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란으로 건너간 한국 건설 근로자가 2만 명이 넘었던 겁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란 곳곳의 건설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노동, 월 2회 휴무, 금주, 오락거리 없음, 그리고 섭씨 60도의 사막. 섭씨 60도가 얼마나 뜨거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여름 가장 더운 날이 섭씨 35도 정도입니다. 그것보다 거의 2배 더 뜨거운 온도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한 겁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열기 속에서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나르고 용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보릿고개를 막 벗어난 나라였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란 사막으로 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요. 저는 2021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이란에서 일했던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70대 중반이 되셨더군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이란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사막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먼 곳까지 갔는데 온통 모래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70대가 됐는데도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일안에서 한 일이 단순히 건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울로의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당시 이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감독들은 이란인 인부들과 같은 햇볕 아래 섰습니다. 같은 모래바람을 맞았습니다.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에어컨 사무실에서 명령만 내린 유럽 회사들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국인 감독들은 연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명령 대신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란인 인부들이 그걸 모를 리 없었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부려먹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러 왔다는 걸요. 착취가 아닌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화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장 감독이 더운 날 이란 아이들에게 먼저 물을 건넨 예. 이란인 인부가 아팠을 때 한국인 동료가 자기 휴무일을 쪼개 대신 일해준 예. 한국어와 페르시아어를 한마디도 모르면서 손짓발짓으로 밤새 서로 웃었던 일들. 기록에 남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그 노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건 외교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었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에밀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알아? 서울로가 혁명 때 안 지워진 이유. 주민들이 막았대. 와, 진짜? 그 주변 주민들 상당수가 한국 건설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대. 그 기억 때문에 지키고 싶었던 거야. 에밀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엄청난 이야기다. 맞았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빈산의 일각만 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를 지킨 건 1970년대 건설 근로자들의 기억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한국은 이란과 중동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 흔적들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이야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2월. 테헤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천 년 왕조 역사가 하룻밤 만에 끝난 겁니다. 혁명은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것을 바꿔나갔습니다. 거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새겨진 동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왕조 시절 관료들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혁명위원회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왕조의 흔적은 전부 지운다. 저는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서울로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으니까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테헤란 대학 도서관에서 혁명 직후 테헤란 시의회 관련 문서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자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30분이 됐을 때였습니다. 흥미로운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혁명 직후 테헤란의 거리 이름 변경 목록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거리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새 이름으로 바뀐 것들이었죠. 왕조 시절 관료 이름을 딴 거리들, 사방국가 이름을 딴 거리들, 심지어 꽃 이름을 딴 거리들까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울로가 없었습니다. 변경 목록에 서울로가 없는 겁니다. 바꾸려고 시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목록에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의 동료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는 이란 혁명사 전문가입니다. 마크, 혁명 때 테헤란 거리 이름 변경 목록 있잖아. 서울로가 거기 없어. 진짜? 이상하네. 분명히 바꾸려 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없어. 처음부터 목록에 안 올라간 것 같아. 마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거
의도적인 거 아닐까? 누군가 막은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은 걸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주변 바나크 지구는 1970년대에 한국건설 근로자들이 자주 드나들던 동네였습니다. 현장이 가까웠거든요. 한국 청년들이 일과가 끝나면 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 동네 찻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과 서툰 말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혁명위원회에 조용히 압력을 넣은 겁니다. 서울로는 바꾸지 말아달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혁명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79년입니다. 혁명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외국 이름을 지키자고 했다는 겁니다.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한참 동안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17년간 외교사를 연구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조약이나 협정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깨집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기억은 혁명도 못 지운다는 걸 이 자료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 9월이었습니다. 이번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8년간 계속된 이 전쟁은 이란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 서울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테헤란 현지 연구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란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 다리우시 박사였습니다. 다리우시 박사,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 서울로는 어땠어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폭격을 맞았어요. 1980년대에 이라크 미사일이 테헤란에 떨어졌을 때 바나크 지구 근처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다쳤죠. 그럼 표지판은요?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지판이 부서졌을 때 주민들이 다시 세웠어요. 서울이라는 이름 그대로.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로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입니다. 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 부서진 거리 표지판을 다시 세웠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새겨서요. 왜 그랬을까요? 다리우시 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이라는 이름은 그냥 거리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전쟁 중에 그 이름을 지우는 건 그 기억을 지우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란은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이란과 거래를 끄는 겁니다. 이란 경제는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돈이 없어졌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외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과는 거의 완전히 단절됐죠. 한국과 이란의 공식 관계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식 외교 관계와 상관없이, 국제 정치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 하나가 그 이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뭔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조약과 협정과 공식 관계만이 외교가 아니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진심이 어떤 협정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가 살아남은 건 알겠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기억이 이유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단지 2만 명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설명될까요? 과연 무엇이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그토록 깊이 새겨진 걸까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로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까지 날아온 겁니다. 27년간 중동을 연구했지만 한국을 제대로 들여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으로 혁명도 전쟁도 제재도 버텨낸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저는 김성패 씨를 만났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던 그분은 지금 76이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통역사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느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그분이 처음 이란에 도착한 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쳤어요. 한국 여름보다 2배는 더 더웠습니다. 가방 들고 버스 타고 현장으로 가는데 창밖에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먼데 왔구나 싶었죠. 현장 생활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일 시작하고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중간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 쉬었는데 그것도 그늘 찾아서 앉아 있는 거였어요. 눕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꺼낸 건 의외였습니다. 하루는 이란인 인부 아저씨 한 분이 손을 심하게 다쳤어요. 철근에 긁혀서 피가 많이 났는데 이란인 현장 감독이 그냥 계속 일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팀장님이 보시고는 그 아저씨 데리고 직접 응급처치해 주셨어요. 붕대 감아주시고 그날 남은 시간 쉬게 해주셨죠. 이란인 현장 감독이 뭐라 했는데 팀장님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게 왜 기억에 남으세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었는데 손을 잡더라고요. 두 손으로요. 그 눈빛이 기억나요. 말은 몰라도 뭔 뜻인지는 알았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적지 못했습니다. 통역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속하세요. 저도 받아 적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김성태 씨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회사 직원들은 현장에 안 나왔어요. 진짜로요. 우리가 일하는 옆에 유럽 회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쪽 감독들은 차 타고 와서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에어컨 빵빵한 차에서 내려서 선글라스 끼고 현장 둘러보고 다시 타고 가는 거죠. 이란 인부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일했죠. 팀장님들이 직접 연장 들고 같이 했어요. 더우면 같이 더웠고 모래바람 불면 같이 맞았어요. 이란 인부들이 뭔가 막히면 한국 감독이 직접 와서 보여줬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손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령 대신 연장을 든 사람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이란 건설 현장에는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로라 하는 선진국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들과 한국 회사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란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쉽게 말하면 싸구려 인력이었습니다. 월급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도 그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불과 20년 전에 전쟁의 폐허에서 있었습니다. 굶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이란 인부들을 봤을 때 남같지 않았던 겁니다. 연민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 공감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운 날 이란 아이들에게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이란 인부가 아프면 자기 쉬는 시간을 쪼갰습니다. 이란 인부가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김성태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려고 간 거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란 사람들한테 진심이었어요.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 안 해도 알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압니다. 말이 안 통해도 압니다. 문화가 달라도 압니다. 50년이 지나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970년대 건설 근로자들의 이야기만으로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울로가 살아남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이 2020년대까지 이어지려면 뭔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전달될 수 있는 뭔가가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한 일, 총 대신 다른 걸 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이란인들의 마음에 태극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짐원들, 테헤란에서 수집한 문서들, 에밀리와 마크에게 받은 자료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저는 새로운 이름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크부대, 동명부대.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국 군대 파견 이야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읽기 시작하자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크.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2011년 1월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 끝,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스와이한 자이드 군사기지. 이 기지에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대원 50명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창군 이래 최초의 군사협력 목적 해외 파병 부대. 그 부대의 이름이 아크였습니다. 저는 즉시 런던의 동료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중동 군사 전략 전문가입니다. 데이비드, 한국 아크 부대 알아? 당연하지. 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은 중동에 무기를 팔았어. 수십억 달러어치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을. 근데 미국은 싸우는 법은 안 가르쳐줬어. 무기를 많이 팔수록 좋으니까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주면 무기 장사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국이 뭘 했는데? 한국은 무기 팔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냈어. 그것도 한국군 최정예 특전사를. 그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 군인들한테 진짜 싸우는 법을 가르쳤지. 기술만이 아니라 군인 정신, 군의 기강, 체계적인 훈련 문화까지 통째로 이식한 거야. 결과가 어땠어?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사령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 아크 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패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중동에서 외국 군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아크 부대 창설 이후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수출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천국 미사일 체계 하나만 해도 4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습니다.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만 개가 1년 동안 버는 돈과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아크 부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있어.
아크 부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유사시 한국 전체가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600만 배럴을 비축해뒀어.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석유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600만 배럴. 한국 전체가 7일 동안 쓸 수 있는 양. 이건 동맹 조약에도 없는 약속입니다. 오직 형제 사이에서만 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아크 부대가 형제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야기를 하다가 왜 아랍에미리트 이야기를 하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소문은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빠르게 퍼집니다. 아크 부대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를 넘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란의 군사 전문가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공유됐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총을 들고 온 게 아니라 가르치러 왔구나.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라 형제가 들어왔구나. 1970년대 건설 근로자들의 기억과 맞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명령 대신 연장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무기 대신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동명부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명,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2007년 7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350명 규모의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1천여 명의 민간인이 죽어나간 그 땅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동명부대가 그곳에서 한 일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동명부대 관련 자료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요. 매주 5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진료했습니다. 내과, 치과, 성형외과, 소아과까지요. UN 레바논 임무단 전체에서 이동식 치과버스를 운영한 것은 동명부대가 유일했습니다. 충치 치료, 스케일링, 발치, 병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재봉교실과 비누 만들기 교실을 열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도로를 깔고 정수시설을 세우고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까지 지원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동명부대가 파병 이후 진료한 현지 주민 수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14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고요?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군의관의 손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레바논 현지 주민들이 동명부대를 뭐라 불렀을까요? 신이 내린 선물. 저는 그 표현을 읽고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7년간 수백 개의 파병부대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표현을 받은 군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레바논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란에서도 하삼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 동명부대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은 중동에 폭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보냈습니다. 의사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도로를 깔아주는 군인을 보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전쟁의 씨앗을 뿌릴 때 한국만이 평화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1970년대 건설 근로자 2만 명이 쌓은 기억, 아크 부대가 만든 형제의 인연, 동명부대가 심은 신뢰,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연구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파일들이 세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건설 근로자들, 아크 부대, 동명부대, 그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계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더 넓게 펼쳤습니다. 중동 전문 학설지들을 뒤졌습니다. 국제 외교 저널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의 중동 접근 방식을 분석한 논문 찾아봤어? 응, 꽤 있더라. 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데이비드가 잠시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 파워의 교과서라고 하더라. 미국이나 유럽이 중동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었거든. 사람 대 사람으로. 그게 왜 중요한 거야? 군사력은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 경제적 이익은 상황이 바뀌면 끊어져. 근데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달라. 쉽게 끊어지지 않아.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한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살아있거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테헤란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의 반응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 싱크탱크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중동에서의 비군사적 영향력 확대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자원 개발이나 무기 판매보다 인적 교류와 기술 이전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와 군이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한국의 중동 접근 방식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 랜드 보고서 봤어? 한국 부분. 봤지? 나도 놀랐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놀랐어? 잠깐만. 자료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한국의 중동 외교는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부분. 미국은 이라크에서,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중국은 리비아에서 자원과 전략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현지 민심을 잃었거든. 한국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2019년 테헤란에서 만났던 노인 교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 이익을 얻었어. 중국은 우리의 석유를 헐값에 사서 이익을 얻었지.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도우면서 이익을 얻었어. 학계의 분석과 이란 지식인의 통찰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중동 지역 연구 전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중동 파병 외교, 새로운 모델인가? 저자는 요르단 출신의 외교학 교수였습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단순한 감시와 정찰을 넘어 의료, 교육, 인프라 건설까지 수행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 이 모델은 향후 다른 나라들이 참고해야 할 표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수백 개의 파병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파병 방식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 건설 회사나 보내는 나라. 그게 제 편견이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반응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크 부대가 형제라는 이름을 얻고 4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이끌어낸 것. 그게 중동 전체에 어떤 신호를 줬을까요? 한국과 손잡으면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이득이 아닙니다. 진짜 파트너십의 이득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득입니다. 그 신호가 중동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은 국제제재로 고립돼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는 거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요. 아크 부대가 형제라 불리는 것을요. 동면 부대가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린 것을요. 그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외 이란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동 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 동네에서 함께 땀 흘리던 그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바뀌지 않았구나.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 세계는 변했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질서가 몇 번이나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동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도 같이 모래바람을 맞았고 2000년대에도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조약보다 강한 신뢰, 협정보다 오래가는 신뢰, 혁명도 전쟁도 제재도 지우지 못하는 신뢰. 저는 그 신뢰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테헤란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정치적 현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벽을 사람 사이의 신뢰가 넘을 수 있는 걸까요? 경쟁국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테헤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를 가로막은 정치적 현실. 그 벽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셰발시였습니다. 테헤란 대학 근처의 찻집에서 저는 다리우시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3년 전 서울로 이야기를 처음 나눴던 그 연구자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한국-이란 관계사에 관한 논문을 2편 더 발표했습니다. 이 분야 이란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 됐죠. 다리우시 박사,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과 이란 사이엔 정치적 장벽이 있잖아요.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도 이란이랑 공식적으로 거래하기 힘들고요. 이 현실 앞에서 서울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킹케이드 선생, 강대국들이 항상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정치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치는 바뀌어요. 제재가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동맹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정치가 바꾸지 못해요.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미국의 제재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재가 심해질수록 이란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누군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등 돌리는 나라와 어려울 때도 기억해주는 나라가 극명하게 대비되거든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따르지만 이란 사람들의 기억에서 한국을 지운 적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정치와 사람은 다른 층위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테헤란에 머무는 동안 중동 주요 강대국들의 이란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이 세 나라가 이란에서 한 일들을요. 러시아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수십 년간 무기를 팔았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방공 시스템, 수조 원어치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맺은 건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이란에 돈을 받고 무기를 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 실제로 이란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러시아가 최신 기술이 담긴 무기를 팔지는 않았다는 거죠. 팔수록 좋으니까 계속 사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란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란 민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 관계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40년간 사들였습니다. 국제 제재로 어디에도 팔 수 없었던 이란의 석유를 헐값에 사란 겁니다. 중국은 이것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지만 이란 사람들이 느낀 건 달랐습니다. 저는 다리우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봐요? 솔직하게요. 박사가 웃었습니다. 헐값에 석유 사가는 나라, 그게 솔직한 인식이에요.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은 공식 석상에서나 쓰는 말이고요. 일반 이란 시민들은 중국이 우리 어려울 때 자원만 뽑아갔다는 걸 알아요. 미국은요? 박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해왔어요.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총리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란 사람들에게 미국은 복잡한 나라예요. 두렵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관계죠. 저는 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과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은 모두 이란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무기 대금, 석유, 전략적 이익. 자원이 흐르는 방향이 이란에서 강대국들 쪽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자원이 한국에서 이란으로 흘렀습니다. 2만 명의 청년들이 땀과 기술을 이란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아크 부대는 군사 노하우를 중동에 심었습니다. 동명 부대는 의료와 교육과 인프라를 레바논 땅에 뿌렸습니다. 주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자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 런던으로 돌아와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이거 어떻게 생각해?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수십 년간 자원을 뽑아갔는데 결국 민심을 잃었잖아. 근데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오히려 신뢰를 쌓았고.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외교학에서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건데 한국은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야. 1970년대 건설 근로자들이 이란 인부들과 같이 모래바람 맞은 게 소프트 파워 전략이어서가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지. 맞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강한 거 아닐까? 마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전략으로 만든 이미지는 언젠가 벗겨져. 근데 진심에서 나온 건 안 벗겨지거든. 저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건 안 벗겨진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이해하지 못한 것. 전략과 이익으로 개선된 관계는 계산이 바뀌면 끝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서울로는 지금도 테헤란 바나크 지구에 서 있습니다. 47년째 그 이름 그대로. 이란은 여전히 제재 속에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공식 관계는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수백조 원을 쓰고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2만 명의 청년들과 청진기와 이동식 치과버스로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50년이 지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봐야 했습니다.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연구실에 앉아
원고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3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테헤란을 3번 방문했습니다. 서울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를 읽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27년간 중동 외교사를 연구했습니다. 수백 개의 외교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를 이뤄가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사례 중에서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의 중동에서 한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야? 데이비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만든 거지. 무슨 뜻이야? 한국이 중동에서 쌓은 신뢰는 강대국들이 따라오려 해도 따라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신뢰는 50년에 걸쳐 쌓인 거거든.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당장 한국처럼 하려 해도 50년이 필요해. 근데 그 50년 동안 한국은 또 앞으로 나가 있겠지. 움직이는 목표물은 절대 잡을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받아 적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 맞았습니다.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이란 사막에서 쌓은 것, 2000년대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쌓은 것, 2007년 동명 부대가 레바논에서 쌓은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뢰는 어떤 강대국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당장 이란에 청진기를 든 군인들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이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볼까요? 전략이라고 볼 겁니다. 계산이라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수십 년간 무기만 팔았다는 기억이 있으니까요. 중국이 지금 당장 이란에 의료 지원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이란 사람들이 믿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40년간 석유를 헐값에 사간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이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요. 그들은 기억합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함께 모래바람을 맞은 청년들을요. 이란 아이에게 먼저 물을 건넨 손을요.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 이야기들을요. 그 기억이 한국의 진심을 증명합니다.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원고를 쓰면서 서울로 표집한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9년 제가 테헤란 바나크 지구 골목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표지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글씨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혁명도 이 글씨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이 글씨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제재도 이 글씨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47년이라는 시간도 이 글씨를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표지판이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이 표지판을 특별한 기술로 세워서가 아닙니다. 이 표지판 뒤에 2만 명의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리우시 박사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이란 사람들은 손님과 형제를 구분합니다. 손님은 왔다 갑니다. 형제는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손님이 아니었어요. 함께 땀을 흘렸으니까요. 함께 땀을 흘렸으니까.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중국은 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연장을 들고 왔습니다. 청진기를 들고 왔습니다. 재봉틀을 들고 왔습니다. 그 차이가 50년 뒤 서울로라는 표지판으로 남은 겁니다. 저는 이 연구를 마치면서 외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7년간 저는 외교를 조약과 협정과 회의와 협상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가 가르쳐준 것은 달랐습니다. 진짜 외교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합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손이 아니라 연장을 드는 손으로요.
악수하는 손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손으로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손이 아니라 함께 땅을 파는 손으로요. 그 손들이 만든 기억이 어떤 조약보다 오래갑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오래도록 과소평가했습니다. 27년 경력을 걸고 인정합니다.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건설회사나 보내는 나라.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50년간 일관되게 실천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됩니다. 군사력이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나라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으로 사람 곁에 서면 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땀을 흘리면 됩니다. 5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울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테헤란 바나크 지구의 그 낡은 표지판 하나가 어떤 외교 교과서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백조 원을 쓰고도 배우지 못한 것을 그 표지판은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심은 혁명보다 강합니다. 진심은 전쟁보다 오래갑니다. 진심은 제재보다 멀리 닿습니다. 그리고 47년간 서울이라는 이름을 지켜온 이란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십 년간 중동 곳곳에서 연장을 들고 청진기를 들고 재봉틀을 들었던 한국 사람들의 손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수십 년간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서울로입니다. 테헤란 한복판에 47년째 서 있는 그 표지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50년의 시간을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은 절대 잡을 수 없으니까요.